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 확대와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도 유지하며 광역 응급 상황실을 3월 초엔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겪는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 상한 조건에 대환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스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작, 공연, 프로모션 등 뮤지션의 활동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대중음악 지원 사업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뮤지션 활동 기반 신규 IP 개발 및 활용 지원 대상에는 뮤지션이 소속된 기획사와 레이블로 13곳을 선별하고 평가해서 1위부터 8호까지 최대 2억 원, 9위부터 13위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156만 1인 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안심 종합 정책을 가동합니다.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 안심, 고립 안심, 안전 안심 등 3대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은 연간 48회까지 무료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상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까 그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현재 의료 상황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의료 상황 어떤지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사흘째. 오후 한때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겨우 진료를 마친 환자들은 다음 진료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연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는 문제될 건 없는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지친 한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온 국민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넌덜머리가 나고 정말 분노할 뿐입니다. 즉각 직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의 신규 피해 사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입니다. 센터 운영 첫날 접수된 34건, 둘째 날 58건까지 포함하면 누적 신고는 150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박대희 씨는 근처 대학병원 입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결석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예약이 돼 있었는데 치료돼가지고 소개로 이쪽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해서. 군 병원을 찾는 시민도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민간의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 지금까지 환자 19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가동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에 중증, 응급 환자를 집중하고 그 외 환자들은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으로 분산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또 병원이 임시 의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진료 수가를 확대하고 공보의 등 외부 인력도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패키지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인 가장 큰 쟁점이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자, 2,000명 이상씩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00명이 늘어나게 되는 이 부분에 가장 심각한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영선 교수님, 첫 번째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양측의 쟁점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좋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쪽이고요. 의료계에서는 아니다. 의사 수는 충분하고 앞으로는 오히려 더 의사 수가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많다라고 하는 두 개의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면은 실제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미 알려졌듯이 인구 대비 의사 수라든지 그리고 매년 배출되는 저 의대 졸업생 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OECD 평균이라든지 서구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건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죠. 이제 그걸 놓고 그 의사협회나 의사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통계를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공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달 체계, 제공 체계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들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의료법이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간호사든 약사든 모두 의사의 판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의사 중심의 체제를 만들어 놓은 대신에 그 대신에 70년대부터 건강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돈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그 의료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좀 통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체제 하에서는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통제된 돈을 가져가는 돈이 파이가 줄어들 거라는 것이 이제 의사들의 공통적인 심리예요. 그게 기저에 있다 보니까 의사를 늘린다고 하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웬 편집풍파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작게는 지난 정부부터 길게는 한 10여 년간 이미 이 논쟁은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부로서는 아마 미루다 뭐 정부는 바뀌었어도 의료 정책을 하는 당국자들이나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이미 논의했던 것이고 당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정영선 교수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하나에 대한 문제, 이 건강보험의 보험수가 문제까지도 실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이게 완벽하게 문제가 되는데 또 국민분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잘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쟁점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주혁 교수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렇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좋은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 아니다. 즉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필수 의료로 그 의사분들이 가는 것 혹은 지역 의료로 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조금 전 정희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20-30년 묵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기도 하고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까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수가 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나머지가 풀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대도시는 조금 이제 병원들이 많지만 시군 단위로 가면요.
단위거든요. 네. 시군 단위로 가면은 이 민간 의료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고령화되어 있어 노인들이 많으시고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회피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럼 이런 곳은 결국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오늘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숫자적으로 의사 인력이 많다 부족한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어떤 제도가 바뀌더라도 쉽지 않겠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의사 인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지금 뭐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 부족하잖아요. 지역 의료 문제 해결하는 거, 또 소아과, 산부인과 부족하고 다 피부과, 성형외과 가는 거, 이거 해결도 해야 되지만 이거에 앞서서 기본이 네, 의사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선후가 그렇다. 그리고 이런 또 하나는 네. 지금 의사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이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까지 마치려면 네. 12년에서 13년 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미 늦은 거죠. 저희가 2020년도에도 한번 의대 정원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강한 이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사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게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시작이 네. 의대 정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정유성 교수님, 현재 한 우리나라 전공의 네. 10분 중 지금 7분은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의료 네, 활동을. 네, 네. 현재 지금 병원이나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이미 매스컴에서 다 보도가 잘 되고 있고 좀 전에도 나왔듯이 전국에 이제 전공의가 한 13,000명 됩니다. 네. 13,000명인데 이들은 이제 일종의 수련을 받는 역할이 원래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싼 의사 인력이 돼버린 거죠. 네. 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의료는 하는데 상당히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싼 인력이라서 그 병원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그 의사로서 활용을 하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떠나고 있죠.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병원일수록 네. 그 기존의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서는 안타깝고 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정부도 뭐 지금 비상 사태로 아마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당장 왜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네. 지금 수련 입장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저렇게 그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제가 어제 약간 벗어날지 모르지만은 독일에 있는 친구가 네네. 이 의료 쪽으로 한국에도 좀 오래 있다가 한국 사람도 꽤 정책 레벨에서 아는 친구가 이제 저랑 좀 통화를 좀 했었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최근에 의대 증원을 대폭 늘렸다는 네네. 게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스트라이크가 최근에도 계속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네. 대부분 그 임금 인상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고 아무리 저기에도 하루 이상 넘기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전국 레벨의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칙이 환자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이 관계되는 분야에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자기들이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해도 상상도 못 한다고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조만간 그분이 이제 한국에 보건의료 문제 때문에 좀 오기로 돼 있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전공의들의 사고 방식은 정말 우리 국민이 그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동입니다. 이 사실은 본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굉장히 전공의들이 현장이 어렵거든요. 신체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은 배우는 입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미래에 어떤 그래도 몇 년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저렇게 보상을 받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참고는 있는 거는 이해는 되나 그들이 지금 현재 환자들을 앞두고 지금 빠져나가면 어떤 상황일지를 알면서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의 근저를 보면 결국은 의사들의 그 희소가치 또는 몸값
뭐 이런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저런 행동까지 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각성이 이제 피부로 잘 안 왔는데 네. 이제 만약에 예. 이게 또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네. 8천 명에서 뭐 최대 10,000명까지가 정말 그야말로 음. 빠져버린다, 이탈해버린다, 네, 네. 10,000명 정도가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버틸 수 있나요, 우리나라 지금? 지금도 이미 이제 80~90%가 사실 업무를 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체 병원의 의사 인력이 한 6만 명 되거든요. 네. 그중에 전공의들이 한 13,000명. 예.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병원 같은 데는 거의 절반이 이제 전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병원이나 빅5라고 하는 곳이 되게 한 40%, 30% 후반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일단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턴 레지던트라고 하는 인력은 그 의료 실력에서는 기성 의사들보다 좀 덜할지 몰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병원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빠진다고 하면은 올해 정상적인 의료를 하기는 어렵죠. 예. 지금은 일단 다른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 업무를 좀 강하게 해서 버틸 수가 있으나 이 상태로 오래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거죠. 석 달 뭐 이 정도도 버틸 수는 없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이게 뒤에 좀 시간이 네네. 있겠습니다만 네. 뭐 버티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면은 그들의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할 거냐? 네. 과연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 핵심 이슈 문제에 대해서 과거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철회해가면서 그들의 그 주장을 받아줄 거냐는 우리가 좀 더 좀 이따 알겠습니다. 좀 예. 필요한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 정부와 의사들과의 단체 행동들과 갈등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도 그 어떤 정부도 이제 의사들이 이긴 적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국민들에 회자되고 있는데 사례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그 동안에? 사실은 그동안 여러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 예. 최근 사례로 보면 한 네네. 3번 정도 예. 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00년도 의학 분업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내세웠을 때 생각납니다. 굉장한 이제 저항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1년 동안 5차례 파업 뭐 이렇게 하고 학생들도 그 당시는 이제 자퇴서를 낼 정도 네. 뭐 이런 정도가 있어서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의학 분업을 추진을 했죠. 예. 대신 추진한 대신에 또 의사 단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갔죠. 예. 협상이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의대 정원을 감수하는 것을 사인을 했고 예. 이 사인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크게 잘못된 이제 정책이었다고 지금 돌아보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있었고 2014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요즘 말하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를 정부가 추진하려다 결국은 이제 저항에 의해서 정부가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사태였고요. 그다음 가장 최근이 2020년도에 네. 문재인 문재인 정부 정부에서 때. 네. 이제 400명을 10년간 의대 정원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다가 또 역시 강한 이제 저항이 있어서 예. 또 코로나와 겹치면서 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이제 서로 합의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도 바뀌고 여러 상황들이 더 이상 이 보건의료 문제를 미룰 수 없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선 교수님,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세계 어느 나라나 좀 있지만 예.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의 이제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 너무 힘들다, 뭐 임금을 올려달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의대 증원 확대, 정원 확대죠. 이걸 가지고는 이제 좀뭐 사례를 찾기 힘들다.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건강보험이라는 그것도 얘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해외와 우리나라 또 일본까지도 한번 해외 사례 좀 볼까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제 독일 사례 말씀드렸고 네. 어제도 제가 그 친구랑 통화를 뭐 카톡이라 요새는 뭐 비용이 안 드니까 네.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또 이 의대 정원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놀라고요. 네.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그게 이슈가 되냐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자기들이 최근에 이렇게 하는 주된 얘기는 근로 조건이 너무 힘들고 거기도, 뭐 이러기 네. 때문에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의사 인력을 좀 늘려달라는 분위기라는 거지 어떻게
의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또 일본으로 들어오면 네. 일본이 2007년도, 6년도, 8년도 요 당시에 의대 증원을 했어요. 네. 그럴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의사협회의 그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도 또한 동시에 자기들도 물론 이제 일본 의사가 여건이 건강보험제도나 약간 비슷한 게 있어서 네. 의사 인력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건 현장 의사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 당시에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 과로사 문제라든지 똑같아요. 산부인과에서 뭐 그게 제대로 부족해가지고 네. 애를 받지 못해가지고 네. 문제가 생기고 이 뉴스에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자기들이 조정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하는 형식을 쳐서 정부가 받아서 이걸 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또 뭐 프랑스에 제가 OECD 우리나라 가입해서 네. 1997년부터 5년간 살았어요 파리에. 네. 그 당시에 알랭 주페 정부에서 그 98년도에 의사들 스트라이크 유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대쪽에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그 나라들은 뭐 공공의사들이 많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의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들으면 저게 이제 화두를 돌리는 차원의 얘기는 해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얘기들은 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나라들의 의사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좀 맞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듯이 우리는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의사들이 경쟁을 하고 그 대신에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걷어서 그걸 지불해주기 때문에 그 받아갈 때 조금 경쟁이 되면은 이제 덜 받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구 국가들은 병원이 그 빈자의 수용소로 출발하고 거기에 마취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병원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대개 공공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 공공병원입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의사들이 많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해서 근로 조건이 좋아지는 걸 선호하는 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 못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전전 단계인 학생들의 정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들 놀래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본 그 뉴스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일본에 그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그 이슈가 그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늘리는 걸 가지고 반대하냐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이 뉴스가 재밌어서 많이 보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교수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아마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정부든 의사 선생님들이든 우리 국민들이든 다 원하죠. 맞습니다. 근데 의료의 질서이 좋아지는,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과 의대 정원 확대의 관계가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의사 수가 늘어나야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느냐, 그렇다 아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도 정말 저도 많은 자료를 봐도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인력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책적인 거나 다른 변수를 움직이더라도 이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면은 더 이상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국민들은 3분 진료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 단체에서는 뭐 수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사 인력 자체가 충분하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전공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 단위에서도 전공의 중심이 아니고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이번 복지부 정책 필수 의료 패키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전문의를 채용하고 싶어도 일반 병원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보면은 결국은 시군 단위의 지역 단위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3분 진료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의사 인력과 맞물려 있어서 의대 정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정윤선 교수님, 지금 이제 전공의들에 의해서 의과 대학, 이제 의대도 좀 동참할 것 같은 지금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제 의대까지도 뭐 파업, 뭐 자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아. 바라보세요? 예? 의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아마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그 의과 대학생들, 네, 의대생들. 네, 동맹회학. 근데 그 의대생들은 이제 아직 의사 인력은 아니고 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장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대한 그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미래 나올 세대들이 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을까 봐 예. 아니면은 또 유급을 할까 봐. 혹시 유급을 예, 할까 봐. 그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1990년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초에 그 한약 분쟁 때 네. 한의사와 약사 막 동맹휴학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일단 유급 사태도 벌어지고 시험 문제도 복잡해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나중에 의학 분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그 아마도 뭐 또 교육부의 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마 그 당장 급박하게 지금 현안의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기성세대로서 네.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 의과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의대생 그 입학생을 조절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그거를 동맹휴학이라든지 이런 거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죠, 교육적으로.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그 다분히 그 직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을 학생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들이 뭐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뭐 교수 입장에서도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행동이고 우리 사회가 이런 응석을 그냥 용납하고 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네. 조금 네. 정부 당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이나 2000년도에도 똑같이 이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 나왔어요. 네네.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국시를 거부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예. 2000년도도 마찬가지 국시도 네. 거부하고 그 당시엔 자퇴를 했습니다. 다시 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의료계 전체의 어떤 분위기 조성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는 예. 그런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단지 지금 이 의과대 학생들이 아직 의사가 아니고 우리 현재 당장의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안 준다라고 해서 이걸 등한시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잘 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공의들이지만 의대생까지도 여기에 또 합류하게 되고 정말 국시 거부 또 유급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의사 배출이 네. 시간이 계속 늦어지지 네, 않습니까? 교육부도 함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플랜 B 혹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지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대규모 병원 이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 커지고 있고요. 수술이 취소되고 또 입원이 연기되는 의료 대란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2개월, 3개월 뭐 그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좀 협상도 하고 이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해결의 실마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해법은 무엇인지 중국지대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주혜 교수님, 이제 해법, 타협점, 이 평행선을 어떻게 모을까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의대 정원의 수 조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 네, 이게 맞부닥치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우선 당장 피해가 오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걸 의대 정원을 관철하시려고 그럴 테고 네, 또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한 입장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공의 중심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전공의들이 이제 지난주에 비대위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개 항목을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6개 항목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이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동안 의사 단체에서 요구해왔던 뭐 이 의료 사고에 대한 예, 부담 법적 완화라든지 부담 완화. 뭐 예, 이런 있네요. 뭐 여러 가지여서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6가지 항목이지만은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정책화하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의대 정원 계획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사과하러 나와 버리니까 네.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 좀 답답한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해야 된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 근무 여건 환경 개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쨌든 필수 의료 패키지에 포함했던 실현 가능한 내용들은 하나하나라도 실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그런 단계가 가야만 일단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근데 나름 중장기적이고요. 네. 좀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타협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명 증원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를 뭐 1,000명이라든가 1,500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숫자 조절로 둘과 정부와 의료계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사단체도 제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겠지만은 예, 모두 다요. 양쪽이 모두. 제가 이제 학자적 입장에서 예, 보면은 예. 어쨌든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2020년대에 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400명을 10년간 하겠다. 이번에는 2,000명을 5년간 하겠다였고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과대학 학장님들 의학교육협의회 단체에서 네. 350명을 제안을 한 상태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이 근거로 사용했다라는 연구자 세 분께서 네. 이 모 이제 신문사와 이 간담회를 하면서 75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 제안도 하고 어쨌든 정부가 내세웠던 2,000명 이외에 여러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그래서 말을 꺼내야죠 네, 서로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단체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총 모임인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중재적 입장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의료 단체에서 대한민국 의학 할리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의료 아, 예, 분야의 최고의 원로들께서 원로들, 모여 있는 네. 그 모임인데 그 모임 정도에서 정말 조금 더 양쪽을 함께 논의해서 국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한다면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정부도 그렇고 또 의사 단체들도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뭐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숫자, 그러니까 2,000명에 10,000명까지를 좀 조절하면 좀 어떤 협상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이제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게 됐다라거나 언급은 되지는 않았었고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의 저희가 워낙 답답하니까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석 교수님, 이제 지금 정부는 상당히 강으로 좀 나가고 있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배후를 강력 수사하겠다. 이렇게 좀 이런 정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더 문제를 잘 풀리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가 국민들로서는 뭐 생업에 바쁘고 각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쪽 분야에 계속 관여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수년간 논의해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이주열 교수님께서 뭐 의학분업이라든지 2014년 원격으로라든지 뭐 2020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건강보험을 말씀드렸는데 건강보험이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느냐 하는 게 지불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라고 해서 많이 할수록 많이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서구 그걸 참고를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번의 경우는 이제 DRG라 그래서 포괄수가제 일정하게 뭐 100내장이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안에서 조절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그걸 확대하려고 했을 때 2012년도에 또 대대적인 또 스트라이크를 벌였어요. 네. 아무튼 이런저런 정책 과정에서 그 근저에는 약간 이제 의료인들이 어떤 그 좀 더 많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정책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이게 그 정책이 공공 정책을 할 때 정책이 후퇴하고
논의가 주로 이제 힘을 지닌 전공의들이 이런 행위라든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런 시위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과정에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작은 정책조차도 어떤 당사자잖아요. 여러 그 보건의료는 액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강력하기는 하더라도 의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호간의 관계라든지 최근에 간호법 가지고도 문제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정책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그런 논의를 하고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2,000명을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순간 그런 모든 절차들이 다 어떤 시위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전례를 남기게 되고 이 정도로 정부가 강력하게 절차를 거쳐서 해온 것마저도 물러선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펼쳐지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동시에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뭐 저 자신 15년 전에 이 의료 정책 추계 작업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최소 인원으로 600명 증원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이제 의사들이 한번 배출될 만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그걸 벌충하면은 최소한 1,000명, 1,5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자릿수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아까 우리 이주열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정부도 당사자가 되고 정책 철회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조정 제도가 있잖아요. 법에서도 어떤 조정의 절차 비슷하게 제3자를 통해서 네 자릿수 증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은 돼야죠.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가 뭐 그런 거를 고려할 때는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 문제입니다. 특히 뭐 응급실 뺑뺑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또 걱정이 되고 또 아까 책임 문제도 잠깐 나왔는데 이러다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나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묻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나. 예? 이제 이미 앞서서 보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빅5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련에 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30에서 40%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제 수련의들이 빠져나간 상태고 거의 병원은 지금 스탑 상태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화되면은 더 이상 작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이걸 주말까지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임상하시는 교수님들도 빠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풀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결국 병원에 충분한 의사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수련회 중심으로 병원이 움직였다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돌아보더라도 역시 이번에는 반드시 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정영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늦은 상태거든요. 지금도 늦었는데 이번에 또 미룬다면은 더 문제가 앞으로 또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진료 대책이 시작이 됐고요. 아마 국군병원들 여기 응급실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상진료 대책의 핵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일단 이걸로도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겠죠? 네. 뭐 제가 정부 정책을 소개할 입장은 아니나 저도 뭐 듣는 바로는 뭐 여러 가지 공공병원에 그나마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여력이 있으니까 응급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뭐 이런 작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정책을 아마 정부로서는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던 이런 의료 제도 내에서 지금 공공병원이 그런 응급의 상황이라든지 중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료 안에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좀 불필요한 어떤 입원, 과잉 진료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응급이거나 긴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 좀 선별 작업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전문이라고 하는 전공이라고 하는 인원이 전체 6,000명 중에
6만 명 중에 13,000명이고 네. 대형 병원의 그 한 30-40%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 기성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이 또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급한 우선순위를 해서 조정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그 어떤 서비스의 제공, 중증 치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가 내세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공공병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또 보충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좀 그런 크리티컬한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그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참에 그럼 아예 그럼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를 네. 허용하는 또 다른 카드도 있다. 그거는 어떤 저는 사실은 이제 예. 그 부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워낙 상황이 이제 급박하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2주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요. 한 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네. 되니까요.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비대면 진료를 이 문제가 해결될까지 풀겠다라까지 나오고 예. 또 심지어 간호사 PA 제도까지도 활용하겠다라 나오는데요. 예. 이건 사실 아직 법적으로 완벽한 지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응급 상황에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은 이제 개원이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원이들이 이제 어떤 파업 사태로 들어간다면은 동참한다면. 네, 동참한다면 굉장히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공공의료가 지금 우리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이번에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공공의료는 아쉽게도 기본적인 1차 진료라든지 2차 진료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네. 중증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대형 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사실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네. 그러나 만약 단기적으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의 카드를 뭐 정부는 쓸 수밖에. 쓰더라도 네. 굉장히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제한적이고요. 아직은 이게 우리가 내세우는 비대면 진료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활용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정윤석 교수님 또 다른 측면이 이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예. 이제 법의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들어가서 뭐 법 위반을 조사한다. 이 또 다른 축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되나요? 공정위의 조사 부분이. 예, 이제 정부가 강온 양쪽 그 정책을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그런 거 없이 그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실은 이제 의료제도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 책임을 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 병원은 의료법상으로 입원 환자 20명당 1명의 이상의 의사를 투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전공의가 이탈하고 해서 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의사 투입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병원장이 책임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그거를 매길 수가 벌금? 예, 있는 법 상황, 위반이다. 벌금이 있으면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걸 직접 적용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생명까지도 잃는 상황이 확인이 될 때는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환자 입장에서도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될 때는 병원장이 일단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행위를 철회한 직원으로서의 그 전공이나 일탈했던 저 직원들에 대해서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 민사상의 형사상의 책임을 분담하는 조치들이 또 들어가고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의료법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또 면허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법적 조치를 그 복지부나 이쪽에서도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태가 가서는 안 되겠죠. 안 그러나 된다. 예. 다만 최선으로 정부는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아까 그 원격 의료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원격 의료라는 건 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근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에 원격 의료도 그렇고 지불제도도 그렇고 모두 그 의사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이 문제가 이제 기착이 어찌 되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그 의사들의 면허 문제, 면허 독점의 문제, 이 독점이 철회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PA 문제,
보조 간호사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직종 간의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료법상의 의료제도상의 문제도 우리 사회가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좋은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기대 섞인 어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몇 시간, 몇 분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근데 자칫 이러다가 되돌릴 수 없는 또 그런 엄청난 비극이라든가 참 인명 피해가 발생될까봐 아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과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뭐 지금 나오는 대로 2주 버티기 어렵다. 한 달 되면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자세가?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의사는 다시 환자 곁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네. 정부의 역할은 이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실. 네네.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의사와 정부가 결국은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국민만 바라본다면 타협점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더 이상 이 사태가 지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정영석 교수님. 네. 양측에 저는 이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출발을 의사들의 그 직역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료법 체계상 의료제도가 의사들에게 면허, 의사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의사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딴 사람이 하면은 처벌을 받는 업무 독점을 주고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한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그런 일정한 수준을 갖춰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환자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본인들의 그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네. 그것은 뭐 타협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요. 물론 올해도 이 중국 경제 위기론, 중국 위기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홍콩 법원이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였던 홍대에 대해서 이미 청산 명령을 내렸고요. 부동산 시장의 이 침체는 중국은 거의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자체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중국 경제 현재 정말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에 대한 전망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제인사이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요. 민생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 많으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경제인사이트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후 2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